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카운트 스케치 학습 노트, 와, 이걸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이야, 이거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요. 맞아요. 거의 AI 기술의 역사를 한눈에 보는 것 같았어요. 멀티모달 AI의 초기 모델부터 트랜스포머의 등장, 그리고 요즘 가장 큰 문제인 AI 전력 소비 문제까지. 특히 저희한테 질문 주신 부분이 지금은 좀 낯선 이름이죠. MCB랑 카운트 스케치. 이게 대체 어떻게 이미지랑 텍스트를 합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정말 미래 저전력 AI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이 점을 파헤쳐 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잊혀진 알고리즘의 귀한 가능성 한번 제대로 탐구해 보죠. 한때 VQA, 그러니까 시각 질의응답 분야를 거의 평정했던 기술인데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다시 이걸 꺼내봐야 하는 걸까요? 그럼 전문가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노트 앞부분에 카운트민 스케치랑 카운트 스케치가 나오는데 솔직히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확 와닿지가 않아요.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요? 그게 이름 때문에 헷갈리시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목적지가 완전히 다른 기술이거든요. 노트에도 잘 정리해 주셨지만 카운트민 스케치는 데이터가 몇 번 나왔나 그 빈도를 어림짐작하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어요. 빈도수요? 네, 여러 해시 함수를 써서 그중 제일 작은 값을 고르기 때문에 오차가 생겨도 항상 실제 값보다 크거나 같게 나옵니다. 과대평가하는 쪽으로만요? 그렇죠. 절대 실제보다 낮게 예측하면 안 되는, 예를 들어 실시간 네트워크 트래픽 양 같은 걸 추정할 때 아주 유용하죠. 그렇군요. 근데 카운트 스케치는 여기서 딱 한 가지를 더해요. 해싱한 값에다가 무작위로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부호를 한 번 더 곱해줍니다. 부호를요? 랜덤으로? 네, 이 사소해 보이는 장치 하나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요. 오차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양쪽으로 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신기한 능력이 생기는데 바로 고차원 벡터 두 개의 내적을 근사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돼요. 이게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잠깐만요. 그냥 랜덤으로 부호만 곱해줬는데 벡터 내적을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뭔가 마술 같은데요? 통계적인 마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아주 간단히 말하면 수많은 계산을 할 때 어떤 값은 더해지고 어떤 값은 빼지면서 오차들이 서로 막 상쇄되는 효과가 나타나요. 서로 지워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을 내보면 놀랍게도 원래 벡터들의 내적 값이랑 아주 비슷해지는 겁니다. 한쪽으로만 오차가 쌓이는 카운트민 스케치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와, 오차를 이용해서 오차를 잡는다는 느낌이네요. 그럼 바로 그 내적 근사라는 통계적 마법이 이미지와 텍스트 같은 전혀 다른 데이터를 하나로 합치는 멀티모달 퓨전의 열쇠가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멀티모달에 적용한 게 바로 멀티모달 컴팩트 빌리니어 풀링, 줄여서 MCB입니다. 당시 연구자들의 가장 큰 숙제가 차원의 저주였어요. 노트에 나온 예시를 보면 보통 이미지 특징이 2048차원, 텍스트 특징은 1024차원 벡터로 표현되거든요. 네네. 이 둘의 모든 상호작용을 고려하려고 단순하게 외적을 해버리면 차원이 2048 곱하기 1024, 거의 210만 차원이 돼버려요. 210만. 상상만 해도 컴퓨터가 비명을 지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당시 기술로는 이거를 메모리에 올리고 계산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죠. 근데 MCB가 카운트 스케치를 써서 이걸 해결한 겁니다. 어떻게 해결했죠? 210만 차원으로 폭발시키는 대신 카운트 스케치를 이용해서 2048차원 이미지 벡터랑 1024차원 텍스트 벡터를 훨씬 작은, 예를 들면 공통의 16,000차원 공간으로 각각 압축해서 보내는 거예요. 훨씬 작은 공간으로요? 네, 그리고 그 작은 공간 안에서 둘을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거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카운트 스케치의 내적 근사 능력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원래 공간에서 해야 할 그 거대한 계산을 압축된 공간에서의 간단한 계산으로 바꿔치기 하는 아주 영리한 트릭이죠. 여기가 정말 궁금한 지점인데요. 종류가 완전히 다른 이미지랑 텍스트를 어떻게 똑같은 공통의 공간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노트에 다항식 곱셈이랑 FFT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이걸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요리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리요? 좋습니다. 우리가 소고기랑 밀가루를 합쳐서 완벽한 고기 파이를 만든다고 상상해보죠.
그냥 둘을 덩어리째 섞으면 엉망이 될 겁니다. 그렇죠? 따로 놀겠죠, 당연히? 그런데 만약 우리가 소고기도 아주 곱게 갈아서 소고기 가루로 만들고 밀가루도 그냥 고운 상태로 준비한다면요? 아, 둘 다 가루라는 공통 형태로 만드니까. 네, 둘 다 가루라는 공통의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주 균일하게 섞을 수 있죠. 여기서 카운트 스케치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미지와 텍스트라는 다른 재료를 가루라는 공통의 형태로 바꿔주는 분쇄기 같은 거예요. 와, 분쇄기. 그리고 FFT, 즉 고속 풀이의 변화는 이 가루들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섞어주는 초고속 믹서인 셈이죠. 이야,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원래 형태는 잠시 잊고 계산하기 쉬운 공통의 형태로 바꿔서 작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수학적으로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두 벡터를 결합하는 연산이 다항식 곱셈으로 표현될 수 있고 이 다항식 곱셈은 신호 처리 분야의 컨볼루션 연산과 똑같아요. 컨볼루션이요? 네. 근데 컨볼루션 정리라는 아주 유명한 정리가 있어요. 시간이나 공간에서 계산하기 복잡한 컨볼루션은 주파수 영역으로 옮기면 그냥 각 성분끼리 단순 곱셈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아, FFT는 바로 이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 사이를 빛의 속도로 오가는 택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제야 퍼즐이 다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카운트 스케치로 이미지, 텍스트를 공통의 공간으로 보내고 FFT라는 초고속 계산기로 거기서 둘을 합친다. 정말 영리하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똑똑하고 영리한 기술이 왜 지금은 주류가 아닐까? 자연스럽게 이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노트 다음 장을 보니까 바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트랜스포머가 등장했다고요? 네, 노트에 그 역사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M12냥 그 후속 기술들이 VQA 벤치마크를 거의 장악했습니다. 저도 그때 처음 이 논문을 보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었어요. 거의 연금술 같았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작동해서 1등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군요. 하지만 2017년 전설의 Attention is all you need 논문이 나오면서 게임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성능에서 그냥 비교가 안 됐던 거군요. 그렇죠.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메커니즘은 데이터들 사이에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를 훨씬 더 정교하게 포착해냈습니다. 성능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나니까 연구자들은 당연히 더 좋은 도구인 트랜스포머로 옮겨갔죠. MCB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밀려난 겁니다. 성능 때문에 밀려났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노트 뒷부분을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돼요. 갑자기 GPT-3가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 구글의 전력 소비량이 폭증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마치 경기장에서 성능이라는 심판이 퇴장하고 전력 효율이라는 새로운 심판이 등장하는 느낌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낡은 기술을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가 맞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왜 지금 이 낡아 보이는 기술을 다시 꺼내보는가? 이유는 딱 하나, 전력 때문이에요. 노트에 정리된 숫자들 정말 충격적이죠. GPT-3 한 번 학습시키는데 1287 MWH, 챗GPT 하루 운영에 564 MWH. 그게 어느 정도인지 감도 안 오네요. 일반 가구 수천 채가 몇 달 동안 쓸 전기를 하루 만에 먹어치우는 겁니다. 구글의 AI 관련 전력 소비량은 매년 2~3배씩 늘고 있고요.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명백한 신호죠. 이후에 AI 법안처럼 규제도 시작됐고요. 맞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요. MCB가 트랜스포머보다 정말 전기를 덜 먹는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노트에 있나요? 노트에 두 기술을 직접 비교한 자료는 없어요. 워낙 시대 차이가 나니까요. 하지만 아주 강력한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2025년에 등장했다고 기록된 FFT넷과 스펙트로 같은 최신 모델들이에요. 그 모델들이요. 네, 이 모델들이 뭘 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트랜스포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셀프 어텐션을 FFT 기반 연산으로 대체했거든요. 맞아요. 그 내용이 있었죠. 트랜스포머가 전기를 많이 먹는 주범이 바로 셀프 어텐션의 계산 방식 때문이에요. 계산 복잡도가 시퀀스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는 소위 ON 제곱 방식입니다. ON-제곱. 네, 데이터 길이가 10배 길어지면 계산량은 100배로 폭증하는 구조죠. 근데 FFT넷과 스펙트로는 이걸 FFT 기반의 복잡도가 ON 로그 N인 연산으로 바꾼 겁니다. N 로그 N. 데이터 길이가 10배 길어져도 계산량은 20배 정도밖에 늘지 않아요.
n이 커질수록 이건 그냥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죠. 노트에 따르면 FFT넷은 기존 트랜스포머보다 성능이 더 좋았고 스펙트로는 아주 긴 시퀀스에서 7배나 빨랐다고 하니까요.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좀 헷갈리는데요. FFT넷 같은 최신 모델이 효율적인 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꼭 10년도 더 된 카운트 스케치가 부활할 거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나요? 그냥 FFT를 쓰는 새로운 접근법이 좋은 거지 굳이 카운트 스케치까지 다시 가져올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에요. 2015년에 MCB로 그대로 돌아가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MCB가 가졌던 핵심 철학, 즉 고차원 연산을 FFT를 이용해서 저차원의 효율적인 연산으로 바꿔치기 한다는 그 아이디어가 옳았다는 게 최신 연구로 증명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카운트 스케치는 그 철학을 구현했던 최초의 성공적인 시도 중 하나였던 거고요. 구체적인 응용 사례로 옮겨가서 청취자께서 VQA 과정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어요. MCB에서 이미지와 질문을 융합하고 그걸 다시 역 FFT로 변환해서 정답 후보들과 유사도를 재는 과정이요. 이게 페이지 올리 코럴레이션이라는 시로 처리 기법과 비슷해 보인다고 하셨거든요. 이것도 타당한 분석일까요? 그 부분도 굉장히 예리한 관찰이십니다. 노트 자료가 직접적으로 페이지 온리 코렐레이션을 언급하진 않지만 원리적으로 유사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MCB에서 FFT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계산 효율 때문입니다. 시간 영역의 복잡한 컨볼루션을 주파수 영역의 단순 곱셈으로 바꾸려고요. 네네. 그렇게 주파수 영역에서 이미지와 질문 벡터를 효율적으로 융합한 뒤 그 결과를 역 FFT로 다시 변환하면 정답 후보들과 비교할 수 있는 벡터가 나오거든요. 이 전체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두 신호의 위상 정보, 즉 페이지를 중심으로 상관관계를 찾는 페이지 온리 코렐레이션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설계 목적 자체는 계산 속도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가 이 마지막 질문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과연 카운트 스케치 혹은 그 철학을 이어받은 기술이 미래의 저저역 VLM, 그러니까 거대 비전 언어 모델의 핵심이 될 수 있을까요? 노트에 나온 시나리오들을 보면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던데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가 아는 클립, GPT-4V, 라바 같은 최신 VLM들은 전부 전력 먹는 하마인 트랜스포머 기반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미래의 AI 환경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노트에서 제시된 시나리오들이 그 이유를 잘 보여주죠. 어떤 시나리오들이었죠? 첫째는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계 같은 엣지 AI 환경입니다. 이런 기기들은 배터리랑 메모리가 극도로 한정되어 있어서 거대한 트랜스포머 모드를 그대로 돌리는 건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아, 그렇죠. 카운트 스케치처럼 가볍고 효율적인 융합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죠. 둘째는 온라인 학습이 필요한 로봇 같은 경우입니다. 로봇이 실시간으로 배우는 상황이요? 네. 로봇이 계속 새로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실시간으로 배워야 하는데 그때마다 수백 기가바이트짜리 모델 전체를 다시 학습시킬 수는 없잖아요. 카운트 스케치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데 강점이 있어서 이런 시나리오에 아주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AI 규제라는 외부적인 압력도 무시할 수 없겠네요. 물론입니다. 이유를 시작으로 AI의 전력 효율성을 따지는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면 기업들은 좋든 싫든 저전력, 저메모리 기술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카운트 스케치의 근본 원리가 다시 각광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봐야죠. 특히 노트에서 짚어준 FFT 넷의 교훈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과거의 MCB는 카운트 스케치라는 고정된 알고리즘을 가져다 썼지만 FFT넷은 FFT 연산 자체를 학습 가능하게 만들어서 성능까지 높였다는 점이요. 낡은 아이디어에 최신 딥러닝이라는 새 옷을 정말 멋지게 입힌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게 미래의 방향입니다. 2015년에 MCB로 회귀하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카운트 스케치가 가졌던 핵심 원리, 즉 효율적인 압축과 융합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져오되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은 최신 딥러닝 기법과 결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카운트 스케치의 그 무작위 회시 함수조차도 데이터로부터 직접 학습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미래 저전력 VLM의 중요한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바로 FFT넷 같은 모델들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카운트 스케치와 MCB는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영리한 기술이었다. 하지만 트랜스포머라는 더 강력한 경쟁자 때문에 잠시 잊혔다가 AI 전력 위기라는 전혀 새로운 시대적 과제 앞에서 그 핵심 철학인 효율성이 다시금 재평가받고 있다는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잊혀진 알고리즘의 화려한 귀환이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과거의 기술을 그대로 복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대를 초월하는 원리를 발견하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것이죠. 노트에 정리해 주신 내용들을 보니까 낡은 지도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항로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오늘 탐구는 여기서 하나의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FFT 기반 방법들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그랬죠. 이 픽셀과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시각 정보와 우리가 쓰는 언어에 내재된 근본적인 주파수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어쩌면 훨씬 더 강건하고 본질적인 형태의 지능에 도달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효율성을 쫓다가 우연히 지능의 더 깊은 본질로 향하는 문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